예,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계획론 1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전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계획론의 어떤 강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런지 뭐 이런 것들 갖다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도시 계획의 대상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파트가 도시화와 도시 문제이고요. 그 중에 이제 1장이 도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의 의미라든지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시의 본질, 먼저 이제 도시의 의미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요. 도시의 본질 또는 도시의 개념, 도시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보는 관점이나 시대적 환경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달라져 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란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또 변화하고, 그러니까 도시의 의미가 변화하고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시의 본질, 뭐 도시의 개념, 도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놓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이제 도시의 복잡한 모습을 한마디로 완전하게 풀어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시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 만들어낸 인공 환경이다. 그러면서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인간의 삶을 담는 그릇, 그러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터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인간의 활동이라든지 인간이 만드는 인공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도시를 어떤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그 상황에 맞춰 변화하는 조금은 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도시의 어떤 동적인 속성 때문에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와 조합이 시대별로 또는 국가별로 사회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도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시라는 이런 그 용어 또는 도시라는 어떤 좀 말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 도시의 어원은 이제 중국의 도성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성의 도는 천자가 거주하는 궁을 갖다 의미를 하고요. 성은 공간의 경계가 되는 성벽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성의 도와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의 시가 합쳐져 가지고 도시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도시는 동양에서 이제 천자와 문무백관, 그러니까 천자와 어떤 신하들이겠죠. 그 문무백관의 거주지로 정치 행정의 중심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상거래가 활발한 시장 기능의 중심지라는 의미를 한꺼번에 담고 있는 그런 용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줄여서 얘기해 보면 도시는 정치 행정 등의 공공행정 기능과 상업 및 경제 활동의 중심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동양에서는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공업이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도시는 이제 공공행정 기능, 상업 및 경제활동의 중심지역, 그러면서 경제활동 중에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중심지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해왔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도시를 의미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기 있는 시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운이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도시로 번역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번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시티라고 하는 용어는 로마 시대의 시민을 뜻하는 시비스, 그 다음에 고어, 라틴어겠죠. 시빅, 그 다음에 프랑스어 시비타, 뭐 이런 것에서 이제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어원을 찾다 보면은 문명을 의미하는 시빌라이제이션도 이제 이 어원에서 파생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도시와 문명은 같은 의미 또는 적어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도시의 발생은 곧 문명의 발생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도시는 비교적 한정된 공간 내에 많은 인구가 집중하고 주거, 생산, 위락, 여가 있죠. 문화, 예술 활동 등과 정치, 경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양에서 도시는 대부분 이제 권력을 가진 계층, 뭐 그러니까 천자와 문무백관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계층이 농업 생산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 입지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립된 도시는 이제 권력과 농업 생산을 기초로 해가지고 자본을 축적을 하고요. 자본이 축적되면 그 축적된 자본을 통해서 유통구조와 교육 체계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도시의 성격은 좀 권력의 중심지에서 상업의 중심지로 옮겨가는 이런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도시를 의미하는 용어가 어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어번은 농촌, 루럴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주 형태를 크게 두 가지, 도시적 취락, 농촌적 취락, 이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해볼 수 있는데요. 또는 이제 도시적 정주 형태, 그리고 농촌적 정주 형태, 이렇게 이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소로킨하고 지머머이라고 하는 두 학자는 1929년에 연구를 통해 가지고 도시와 농촌을 다음과 같은 한 5가지 정도 측면에서 좀 나눠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및 직업 구성, 그리고 인구 밀도, 사회 분화의 정도, 주민 간의 상호관계, 인구의 유동성, 이런 것들이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어떤 기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통하고 정보통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도시가 이제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가치관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어떤 전통적인 경계가 조금은 애매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본질은 농촌과 상대되는 그런 개념에서 파악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도시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의 도시의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인구 및 직업 구성입니다. 그래서 인구 및 직업 구성 측면에서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그러니까 2차, 3차 산업 종사자, 그리고 지식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규모와 인구 밀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와 인구 밀도가 농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지역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사회 분화의 정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도시는 농촌보다 주민 구성에 있어서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주민 간의 상호 접촉, 상호 관계 측면입니다. 그래서 주민 간의 상호 접촉이 상당히 빈번하고 광범위하지만 일시적이고 간접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5번째 특징은 이제 인구의 유동성 측면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유동성이 농촌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시의 특성, 농촌에 비해서 5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도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보게 될 게 도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정의는 여러 학문 분야 그리고 여러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인구 물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 기능적 측면,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도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인구 물리적 측면에서 보면 그 중에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도시는 적정한 정주 인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인구, 정주 인구가 있고요.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주 인구의 규모로 도시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도시로 구분할 수 있는 인구 규모가 국가와 학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명 이상 어떤 지역에 10,000명 이상 모여 있으면 그 지역은 도시야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이게 이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나라마다 어떤 그 역사라든지 하는 게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 정주 인구의 규모 이 정도 이상이면 도시다라고 정하는 정주 인구의 최소 규모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도시의 최소 인구 규모를 2,000명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과 멕시코는 2,500명, 인도와 호주는 5,000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영국과 스페인은 10,000명이고요. 한국과 일본, 우리나라와 일본은 2만 명, 그리고 중국은 10만 명으로 도시의 최소 인구 규모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규모만 보고서 도시를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인구 규모라고 하는 것은 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구 물리적 측면에서 물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도시는 그 규모에 따라서 각종 시설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라든지 또는 뭐 주택도 있을 테고요. 뭐 상가라든지 뭐 공공청사라든지 뭐 또는 이제 뭐 그 교통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규모에 따라 결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시설들이 계획되고 배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인구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시설, 즉 물리적인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도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첫째, 상대적으로 많은 정주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고, 둘째, 인구 구성 측면에서 제조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그리고 세 번째, 주민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건물,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물리적인 시설물이 집적되고 정비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를 인구 물리적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인구나 물리적인 시설 이런 측면에서만 정의한다라고 하면 좀 도시의 속성을 좀 겉으로만 그러니까 피상적인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에서 찾아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이것이 도시이다라고 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도시는 뭐 예술, 문화, 종교, 정치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져 있고 또 조화를 이룸으로써 의미 있는 문화활동과 정신적으로 승화된 행동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쇼베르크라고 하는 학자는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비농업 전문가가 많은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했고요. 베버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이 아닌 공업 또는 상업활동으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거주지가 도시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로킨과 짐머먼이라는 두 학자는 인공 환경이 우월하며 인구 구성의 이질성, 사회 계층의 심화, 유동성과 익명성이 강한 곳이 도시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다양한 생각과 사고가 서로 만나는 터전으로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어떤 새로운 사상을 담는 창고 역할을 하고 다양한 거주 형태와 사회적인 공간 배치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 도시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새로운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사고라든지 새로운 철학이라든지 새로운 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도시에서 출발을 하죠. 도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농촌 지역으로까지 전파된다든지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도시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양한 생각 그리고 사고가 싹 트고 서로 만나가지고 뭐 토론을 하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내서 담는 창고 역할을 하는 그러면서 다양한 거주 형태 그리고 사회적인 공간 배치를 이루고 있는 공간이 바로 도시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도시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자, 도시의 본질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어떤 사회의 제도적인 중심으로서 정치, 행정, 종교 등의 중심지, 그리고 농업 및 공업 생산물을 거래하는 상업 활동과 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저기 막 도시에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 뭐 또는 예술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뭐 농촌 지역으로 가면 이런 공간들이 없거나 또는 뭐 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뭐 적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하고 삶을 영위하고 생활하는 주민에게 터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또 기능적 측면에서 도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보통신이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스스로 정보를 창출해가지고 공급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도시가 이런 정보 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도시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도시는 사회의 제도적 중심, 그리고 상업과 교통의 중심, 문화의 중심, 정보통신의 매개체 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조직체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구 물리적인 측면에서 정의를 해봤고요.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를 해봤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는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다양한 요소들이 적절히 조합돼 가지고 운영되는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다, 체계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도시는 사회 문화적인 요소와 물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요소로는 일단 그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 활동을 하는 시민이 있고요. 그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고, 물리적인 요소로서 토지 및 시설이 존재합니다. 뭐 이 밖에도 도시의 여러 가지 활동을 조정, 통제해주는 그런 어떤 도시 정부의 활동, 즉 정치적인 요소도 도시의 구성 요소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시민 그리고 활동 그리고 이제 토지 및 시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차근차근 도시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이제 시민인데요. 도시의 구성 요소 중에 어떤 그 기본적인 요소이면서 또 동시에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시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간, 정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바로 이제 도시민, 줄여서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이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도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도 당연히 시민들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당연히 시민들 때문에 법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 자체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로서의 사회도 또는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시민 또는 주민,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본질은 도시를 구성하는 어떤 시민의 사회 문화적인 성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시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수, 그리고 시민의 밀도,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화, 그리고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시간적 또는 공간적 특성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이 도시화, 그리고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게, 또는 이제 그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척도가 시민의 수, 그리고 시민의 밀도를 갖다 얘기해 주는데, 이 시민의 수와 밀도, 즉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게 도시의 본질을 이해하는 좀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도시화율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거주 인구를 총 거주 인구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있을 때 그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처럼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도농통합시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어, 그 제가 살았던 데가 경기도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포천시 같으면은 명칭은 이제 시입니다. 그러니까 포천시의 주민들은 시민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근데 포천시에는 이제 뭐 동도 있지만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도 있지만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기 막 동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포함이 되지만 면 지역은 이제 도시계획 구역 내에 포함이 안 되고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파주시의 죄송합니다. 포천시의 도시화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포천시 인구 중에 그 동에 속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이게 이제 도시화율, 포천시의 도시화율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도시화 또는 도시화율, 즉 시민의 수와 밀도라고 하는 게 도시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뭐 도시계획은 전통적으로 좀 물리적인 계획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 또는 물리적인 계획에 있어서 계획 초기에 토지는 어느 정도로 할까 또는 시설은 어느 정도 규모로 정할까라고 하는 일종의 착수 요인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시민의 수와 밀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도시계획의 입장에서는 이 시민 그리고 시민의 수와 시민의 밀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두 번째 요소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목적은 결국은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텐데 그것을 미리 파악해가지고 이들 활동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이제 도시의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도시를 또 도시계획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도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1925년에 르 꼬르비주에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태어난 프랑스의 도시계획가이자 건축가 르 꼬르비주에는 도시활동은 주거, 경제, 여가, 교통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 꼬르비주에 사람 이름인데요. 건축가, 뭐 도시계획가니까 사람이겠죠. 사람 이름인데요. 르 꼬르비주에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원래 이름은요 좀 깁니다. 그래서 샤를 에두아르 장네레 그리 해가지고 이제 네 개의 단어로 네 개의 네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길고 또 어려우니까 이제 필명을 르 꼬르비지에라고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르 꼬르비지에 그러는데요. 저쪽 건축학 전공이라든지 도시계획학 전공이라든지 뭐 어떤 점에서는 그 미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도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학자가 또는 건축가가 남긴 그런 어떤 유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르 꼬르비지에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다른 학자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데스라고 하는 학자가 1904년에 도시활동을 생활, 즉 다시 말해서 르 꼬르비지에가 얘기한 주거, 그리고 생산, 이건 르 꼬르비지에 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겠죠. 위락, 이건 여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생활, 생산, 위락 또는 뭐 주거, 경제, 여가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세 가지 활동이 도시 활동이다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르 꼬르비지에는 여기다가 그때서부터 1900년대, 1800년대 중반, 180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 통신이 어떤 도시의 활동을 갖다가 뭐 통합시키거나 또는 분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신의 의미까지 포함한 교통을 도시활동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르 꼬르비주에가 얘기한 도시활동은 주거, 경제, 여가, 교통 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도시활동은 크게 이 네 가지 활동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시의 어떤 구성 요소 세 번째는 토지 및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여러 가지 도시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자, 그 활동을 갖다가 뭐 효율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활동을 계속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은 그런 도시 활동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지인 토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지는 도시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시설은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시설은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의 시설 중에 좁은 의미로 시설은 공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도시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관리하는 도시시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시시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설, 교통시설, 평면적 시설 또는 뭐 평면시설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 세 가지 시설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축시설은 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짓는 거겠죠. 뭐 주거시설, 주택이 될 테고요. 상업시설, 상가가 될 테고, 공업시설, 공장이라는 창고가 될 테고요. 공공시설 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청사라든지 하는 것들이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시설도 하나의 도시시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도로, 철도, 그다음에 공항, 항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통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것 중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토지 위에다가 토지를 부지로 삼고 그리고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평면적 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광장도 이 평면적 시설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와 시설은 도시 공간에서 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면서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물리적 계획의 대상이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 도시의 구성 요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시설에 대한 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밀도로 다 시설을 설치를 할까? 그 다음에 동선은 또 어떻게 설정을 할까? 교통망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도로망이라든지 아니면 보행로도 동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리적 계획의 3대 요소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물리적인 측면에서 계획 또는 뭐 물리적인 계획 뭐 이런 표현들 갖다 이제 계속 많이 제가 쓸 텐데요. 결국 도시계획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담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뭐 그다음에 또 뭐 예술, 체육 뭐 이런 측면들까지도 도시계획이 다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물리적인 토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도시계획의 주 안점은 물리적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그런 토지라든지 시설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밀도, 규모로 그다음에 어떻게 배치를 할까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